오늘은 풍경화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거 예전에 보광동 시리즈 할 때 마무리 못한 작업들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 세필로 풍경화를 그리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칠하는 거는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인데 일종의 벽화 기법을 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제 바닥에 칠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칠할 때는 나이핑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이 요철이 나오게끔 뭐 매끈하게 칠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칠하는데 뭐 테크니컬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칠하면 됩니다. 나이핑을 가지고 좀 생각보다 두텁게 칠하면 되죠. 일단 이 캔버스 크기가 뭐 보니까 한 60cm 정도 되는 캔버스인데, 요 정도에다가 집 한 채 정도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보광동 풍경 중에 지금 뭐 보광동은 다 이주하고 새로 이제 개발되는 그런 아파트촌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에 지어졌던 옛날 그 스레트 지붕을 가진 조그만 단칸방, 그 흔히 옛 어른들이 내가 사는 공간 결국은 석자 8자다, 그 정도 공간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런다, 그 나머지 공간들은 그냥 주어진 행운일 뿐이다, 뭐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나머지 공간이라는 거는 자연이겠죠. 그거를 자기 것으로 품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어떤 더 살아가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자기의 철학이겠죠. 어떤 분은 뭐 구중궁궐 같은 커다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초가에서 만족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그런 거야 뭐 사람마다의 어떤 다 살아가는 방도니까 그거는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집이에요. 이 보광동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밑에 있는 그런 집인데, 과연 저기에 누가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마치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학고방에서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학고방 스타일의 그 어떤 작은 상자각 같은 거를 약간 키워놓은 듯한 그런 집인데, 진짜 딱 방 한 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살짝 뭐 창고 같이 이렇게 또 조그만 그런 방을 하나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 집이 큰 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해 보건대, 아, 여기는 건축을 갖다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누군가 방 한 칸을 지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릴 당시에는 뭐 이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빈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건축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뭐 집을 부셔서 어떻게 새로 짓는다든가 뭐 이런 거가 불가능한 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레트를 얹은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정겨워가지고 그거를 한번, 야, 이 그림으로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두드랑 산책 가가지고 일단 사진은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 실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잠깐 스케치를 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을 스케치를 했는데, 일단 아스팔트의 기준을 3분의 1 정도보다도 살짝 작게 정도 이렇게 좀 하려고 이제 구도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뭐 구도를 잡는 거야 뭐. 이 지금 제가 잡은 구도는 상당히 평면적이라 그 흔히 생각하는 원근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감소된, 생각을 많이 안 한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부서질까봐 이제
만들어 놓은 약간 이 펜스 비슷한 어떤 파이프 구조물, 그리고 돌도 하나 갖다 놨더라고. 아마 거기다 주차를 하면은 혹시 주차하다가 자고 있는 사람 집 부서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스토리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은 먹을 이용해 가지고 채색을 해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먹을 이용해서 스케치하는 거는 제가 오래 전서부터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채색을 한 다음에 방치를 해놨었어요. 지금 이 보이는 풍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0~70% 진행이 된 상태예요. 이제 디테일만 남았는데, 살짝 중간에도 요철이 너무 강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모델링 페이스트로 살짝 엎어가지고 좀 평평하게 만드는 평탄 작업도 조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담채화 기법으로 살짝 붉은 톤하고 약간 비리리한 푸른색, 녹색 그런 걸 섞어가지고 살짝만 채색을 했어요. 너무 채색을 많이 하면은 세필 기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채색을 많이 해놓으면 이제 극사실로 가면은 이 요철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좀 붓터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담채화 기법 중에서 가장 엷은 채색으로 채색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필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디테일을 살려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물론 이제 사진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사진 참조를 하는데, 이 사진은 빛을 이용해서 계속 담아내는 어떤 영상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 안속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디테일하게 내려면은 또 사진 기법으로는 화소수를 높인다거나, 그러니까 ISO죠. ISO를 높여가지고 하면은 또 그 안에 많이 깨지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아우르려면은 엄청난 작업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이 세필 기법을 이용하면은 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작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지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사실 그린다는 거는 우리 흔히 이제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이제 만들 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소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서두를 잡아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끌고 가는데 이 그림도 다르지 않아요. 어느 기점서부터는 한 80%에서 9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상상했던 완성에서 8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진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임의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계속 어떤 기법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계속 짜는 거죠. 하나를 그릴 때 저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려 나가겠다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기초 이런 것들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서양 화법의 어떤 페스펙티브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 칠해 가면서 이제 그런 것도 최대한 이용을 해 가면서 이 채색을 하는 거죠. 이 세필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간을 세자, 가는 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는 1호 붓이에요. 1호 붓에 물감을 묻혀봐야 얼마나 묻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작게 묻히는데, 그리고 담채를 할 때는 약간 이 보드라운 털로 된 넓은 붓, 그걸 사용해서 이제 약간의 그레이징, 그러니까 이 속이 비치도록 살짝 물만 바른다거나 그런 식이 되겠죠. 지금 1호 붓으로 저렇게 살짝 채색을 해놓고 이 물감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한 다음에 붓으로 약간 저도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요. 자꾸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복가시 한다고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펴 바른다는 뜻인데 저렇게 얇은 붓으로 해서 이제 펴서 그 주변과 어우러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저 붓은 넓게 펼 수도 있지만 그 세워서 쓰면은 가는 선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그릴 때도 좀 필요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저 붓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제가 요즘 그 세미라 같은 거 할 때 이 약간 사선으로 돼 있는 그런 붓을 썼잖아요. 이제 그런 붓 같은 것도 그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부채꼴로 돼 있는 사실 저런 붓들은 예전에 그 공예 하시는 분들 보니까 금박을 입힌다거나 은박을 입힐 때 저렇게 넓은 붓을 사용해 가지고 그 살살살살 문질러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아스팔트의 그 면적을 한 3분의 1 정도 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쩍 그 뒤로 싹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구도상 뒤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막 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작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운데 그 작은 집을 딴 집보다는 약간 좀 밝게 뽑아 가지고 디테일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작화법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고급 말로 포장할 필요 없이 그냥 꾸미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데코레이션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데코레이션은 이제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꾸민다는 건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림을 그릴 때 뭐 스승님들에 따라 가지고 뭐 비구상을 하신 또 선생님들은 야 너무 꾸미지 마라 기법 뭐 그런 거 다 꾸미지 말고 시원스럽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다 어떤 사람마다의 편차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리는 그런 스타일은 말하자면은 이 지난번에 이 임파스토 기법처럼 고흐가 막 물감을 쳐 발랐잖아요. 그런 기법이 아닌 그야말로 최소한의 물감만 가지고 그 모델링 파스텔 그거를 이용해서 요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뭐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약간 우둘두툴한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 세피를 나중에 써서 완성을 했을 때도 약간의 그 마티에르 두터운 맛을 유지하면서 그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어디에서 연유하냐면은 제가 벽화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벽화는 일종의 습식 벽화를 공부했어요. 그 습식 벽화는 뭐냐면은 젖어 있는 회벽에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꾸덕꾸덕하게 이제 마를 즈음에 거기다 물감을 거기다 뿌리면은 그리면은 그게 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삼투압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싹 마른 그런 그 시멘트 같은 데다가 물을 뿌려 보면은 쫙 빨아들이잖아요. 이제 그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기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 습식 벽화에서는요. 이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마르면은 이 물감을 뱉어내거든요. 마른 벽 위에서는 물감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작은 게 아니고 약간 젖은 상태에서 물감을 칠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습식 벽화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물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석회의 그 CO2라거나 CO3인가 같은 제 기호는 지금 다시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약간의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그 물감층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서 굳어버리는 거죠. 이 굳는다는 거는 거의 대리석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화를 완성한 벽화를 보면은 거의 대리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석회암을 부숴가지고 고열에 이제 그 계속 불을 떼면은 그게 약해져가지고 가루가 돼요. 이제 빻으면 가루가 되는데 그 가루가 됐을 때 1차 가루가 됐을 때 그거를 생석회라고 그래요. 그 생석회는 이제 소석회하고 달라요. 소석회는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마른 그 어떤 그 회를 가루로 만든 거를 일단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걸쭉걸쭉하겠죠. 그거를 소석회라고 해요. 근데 그걸 더 말리면은 소석회 가루가 되는 건데 보통 판매하는 거는 소석회 가루를 팔아요. 근데 생석회라는 거는 물을 뿌리면은 열을 발생을 해요. 그 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 생석회를 넣고 물을 가열하면은 막 연기가 펄펄 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손을 넣는다거나 발을 넣으면은 그대로 그냥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그 어떤 벽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집을 한 채 한옥을 짓기 위해서 그 생석회를 쓰기도 하고 소석회를 쓰기도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생석회를 많이 썼거든요. 그 생석회를 바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목수, 대목수나 소목수들이 이렇게 집을 계속 그 꾸며 나가고 있을 때 이 생석회를 쓰는 이제 미장 선생들은 뭐 그거를 가지고 생석회를 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가지고 강에다가 밀어 놓아가지고 몇 달을 방치한다고요. 강 속에서, 물 속에서. 뭐 처음에 집어 넣었을 때는 연기가 장관이죠. 올라가는 연기가. 그렇듯이 이제 물 속에다 계속 담궈 두면은 한 석 달 이상, 6달 이상 담궈 두면은 그게 스스로 이제 소석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집이 웬만큼 완성이 돼가고 뼈대가 나오면은 천정도 칠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벽도 발라야 되니까 이제 그걸 끄집어 내오는 거죠. 이제 끄집어 내서 그 안에 이제 해초풀이라든가 뭐 해초를 끓인 물이죠. 그런 거를 섞어서 말하자면 이제 벽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 가옥은 그렇게 해서 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어떤 그런 기법은 뭐냐면은 그 젖은 벽에, 젖은 회벽에 그려 나가는 그림을 갖다가 이 프레스코, 말하자면 습식 벽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기법 자체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 습식 벽화 기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오래된 고대의 기법이죠. 이 고대의 기법을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지금도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 기법은 햇볕에 노출돼도 상당히 어떤 그 이 내구성이 있지만 옛날 벽화들은 햇빛에 노출되는 즉시 막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벽화도 많아요. 왜냐면 그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색을 갖다가 없애는 거는 거의 태양이거든요. 태양빛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뭐 플라스틱 그 빨간색이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냥 하얗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오랜 고색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 많은 풀이라든가 메디움을 섞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거의. 근데 이런 습식 벽화, 이 안료를 쓸 때 안료에다가 악효라든가 풀을 넣지 않고 그대로의 원액, 따뜻한 물에 안료를 풀어가지고 이 물에 풀리는 걸 갖다 수용성 안료라고 하거든요. 그 안료를 풀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고착이 될 수 있을까? 아, 이게 지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염려를 이 프레스코에서는 이 물감이 삼투압되는 즉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물감을 고착을 시켜버리거든요. 마른 후에. 그래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욕탕에도 그게 가능했거든요. 옛날 그 로마 시대. 뭐 폼페이 유적에 보면은 목욕탕에도 벽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시스테나 대성당 같은 데 물 청소를 할 수 있는 이유죠. 그게 천정을. 아니면 뭐 닭간에도
일단 그 스며든 그 물감층이 있기 때문에 박박 닦아내서 뭐 스크래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깨끗하게 벗겨낼 수가 있죠. 근데 그 기법을 또 가장 또 잘 구사하는 회사들이 또 일본 회사들이에요. 그 청소조차도. 그래서 시스티나 대성당 그 청소를 일본 회사가 맡아서 했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가 깊어가지고 고구려 고분 벽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채색 벽화 기법을 만들어냈지만 그거를 계승해서 발전시키진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계속 발전이 됐으면은 뭐 우리나라 어떤 한 대학의 한 과는 프레스코 벽화를 가리키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뭐 그런 게 다 외세의 침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등한시한 경우도 많죠. 우리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껴안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이런 방법의 벽화 기법의 방법이 이 수채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를 했던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오늘도 말이 굉장히 버벅거리는데 목 상태가 아주 100%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너무 늦게 요즘 감기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제 친구들도 감기 걸리면 한 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고 그래도 요즘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편집을 할 때 이 나레이션 식으로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급적이면은 뭐 가감 뭐 너무 보태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어려워요. 이 기법이라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기법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물감 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다 느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항상 이 오랜 세월을 견뎌온 이런 방법들은 그 훌륭한 기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거를 계승하지 않으면은 다 묻혀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 대학에서는 거의 서양화 기법만 가르치잖아요. 수채화도 거의 서양화 기법만 가르치는 거고. 요즘은 이제 그 디자인이 강세라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디자인 요새 세미라 그리는 거 보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엄청난 기법으로 그 요즘 학생들은요, 진짜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그런 걸 다 이용해서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거를 또 각 대학에서 시험도 많이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회화적인 방법보다 그 방법이 우리식의 더 뭐 이렇게 기법들을 계승해가지고 발전시킨 거일지도 몰라요. 우리 그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선조들의 피가 있긴 있겠죠. 이 미술 쪽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있다고 생각해야죠. 뭐 그리스 사람들이 모든 신을 믿잖아요. 24가지의 신을 믿는다던가 뭐. 그래서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은 어느 신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신 탓을 하게끔 또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정확성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제가 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작품으로 따지자면은 90%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에 손을 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그 어떤 그런 단계로 가면은 이제 손을 안 댈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다 보면은 저렇게 이제 회벽 바닥하고 뭐 창틀이라든가 이런 게 막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아구가 안 맞은 이런 콘트라스트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저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어떤 놔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이 완성하고 나서도 사인을 하기 전에 저게 너무 튀어나왔다 생각하면은 다 눌러주면 되니까요. 뭐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최종 그 사인은 이제 이 작품은 나를 떠나도 좋다 하는 그럴 때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는 있는 거죠. 이 동영상이 끝나고 또 이 작품이 어디안가 또 방치가 돼 있을 거예요. 화실 한 구석에 방치가 돼 있을 텐데 뭐 그 순간까지는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확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이 작가들이 거의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뭐 항상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자꾸 고쳐 나가고 또 뭐 그러거든요. 그게 보통 어떤 화가들은 뭐 평생을 끌고 다니면서 완성시키는 작가들도 있어요. 뭐 모나리자가 대표적인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대표적인 오래 걸린 그림이죠. 평생을 끌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 나갔으니까 결국은 말년에 돼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했을 때 이제 그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 된 건지 안 된 거인지조차도 몰라요. 저는 뭐 그거는 작고한 사람들만의 뭐 알고 있겠죠. 그리고 완성이라든가 뭐 완성 아니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그네처 이 사인한 거거든요. 사인을 한 자체는 뭔가 자기 손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화실을 떠날 때는 그때부터는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다음서부터는 뭐 깨끗이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일단 화실을 떠나서 뭐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미완성 작품이 밖으로 떠돈다거나 밖에 나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불안하고 뭐 불안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을 때 아, 좀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살짝 그 작은 문에 있는 방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저게 아마 연탄방이나 이런 거 아닐까. 나중에는 저게 보일러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위에 달려있는 이 전기 계량기보다도 작은 뭐 그런 것들이죠. 간신히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들인데 물론 전기 계량기보다는 좀 크겠죠. 전기 계량기 2개 합쳐서 뭐 그 사이로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좀 약간 과장을 해서 제가 그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을 했지만은 이 그토록 작은 문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대비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꾸민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세미나를 보면서 제가 이 어떤 기법 면에서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거는 벽화의 기법 중에서 습식 벽화, 프레스코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세밀화를 그리는데 제가 와트만지라든가 종이에 그리는 거하고 이렇게 벽화 기법을 내면서 캔버스 위에 어떤 그 돌가루를 바른 다음에 채색하는 거하고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오늘 수업에 제가 요점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어떤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풍경화는 이 나무 질감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80년대에 썼던 이 바닷가에 쓰레기 더미 같은 거 그릴 때 판자떼기 같은 거 떠내려 오거든요. 그런 거 그릴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 기법이. 우리가 거칠게 이제 올라가는 소나무에 보면은 그걸 표피라고 하거든요. 그 표피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이 기법을 쓰면 굉장히 좋죠. 사실 소나무를 그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솔고를 떠올리거든요. 이 솔고가 그린 소나무는 저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 새들이 앉다가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뭐 그런 그 우스갯소리의 일화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신라시대 때 얘기인데 그 벽화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세밀하게 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으면은 새가 구분도 못하고 와서 저기 부딪혀 죽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대단한 내공이 아닐 수 없죠. 뭐 그런저런 이런 그 우리가 이야기거리로 나오는 것도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화를 해 나가는 이 방법들조차 사실은 스토리거든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근데 이런 거를 감상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95% 정도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저 붉은 살짝 노을이 져가는 이 하늘, 작은 면적의 하늘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뭐 전깃줄, 뭐 저 비디오, 벽, 집, 창문, 아스팔트 할 거 없이 전부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연적인 거라는 거는 저 빛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그리고 저 작은 공간에 뚫려 있는 하늘, 그 정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지만 요즘에 생각이 깊은 우리 MZ세대들은 저 하늘도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이 자연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요새 하늘색도 좀 변하는 거고, 뭐 그 말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렇듯이 온갖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야기거리로 넘쳐난다는 게 오늘 또 다른 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제 한 30분에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멘트를 끝낼 수 있었던 거는 오늘 아침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30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긴 시간 그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뭐 까치 소리 뭐 이런 게 나는데 저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녹화 못한 게 너무 안타깝지만, 저기까지 내가 또 그 범위를 넓히면 너무 일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참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그림을 그리실 분들은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 또 행복한 취미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작가 선생님들도 힘내고 어떤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